내 며느리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나는 점점 깨닫게 되었다. 어떤 거리감은 언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야, 당신 엄마 또 며칠 간다면서? 나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그 말은 재현이 어머니가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거실에서 터져나왔다. 아내 소피아는 팔짱을 낀 채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외국인이며 아시아계 출신으로 서양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여러 해를 살아왔다. 그러나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문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나도 일도 있고 나만의 계획도 있어. 집도 비좁고 애도 아직 어린데 당신 엄마가 오면 내가 챙겨야 하고 오래된 충고도 들어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해. 난 더는 못 견디겠어. 재현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생신이잖아. 엄마는 그냥 손자 좀 보고 며칠만 머무르시고 싶어 하셔. 소피아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신이 결정해. 당신 엄마 오면 난 집 나갈 거야. 다시는 참아줄 생각 없어. 재현은 휴대폰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가 주저했고 결국 아내의 눈빛에 못 이겨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 미숙 씨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직접 싼 떡 상자와 아침부터 끓인 미역국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손자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 아이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재현이니? 네, 엄마. 전에 말씀하신 그거요. 놀러 오신다는 거. 그래, 며칠 있으려고 했지. 생일도 가까워서. 그냥 너희 둘 보고 싶고 아이도 좀 보고 싶어서. 아, 요즘 아내가 좀 피곤해요. 집도 좀 바쁘고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아들아.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는 이해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여전히 수화기를 꼭 쥔 채였다. 전화를 끄는 뒤에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부엌에 남은 떡 냄새는 희미했지만 마음속에 스며든 추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건을 꺼내 선물 상자를 감쌌다.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선반에 올려두기 위해서였다. 식어버린 기대를 접어두는 것처럼. 아마도 나는 그냥 남인 걸까? 내가 만든 이 가족 안에서. 강원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면 거의 4시간이 걸린다. 미숙 씨는 창가에 가만히 앉아 떡과 미역국, 그녀가 직접 말린 한방차 몇 봉지를 넣은 선물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손을 약간 떨리게 했지만 마음속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희망이라는 불씨. 아이만 보면 돼. 예전처럼 안아주기만 하면 돼. 가족끼리 한 끼 식사만 해도 충분해. 그녀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면 또 거절당할까 봐.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면 어쩌면 아이들이 기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차가운 유리 벽대문만이 아니라 촌스럽고 수수한 차림의 낡은 천 가방을 든 시골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소피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잠시 멈칫하더니 입술이 꽉 다물렸다.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엄마, 그냥 며칠만 들르신 거예요. 손자한테 줄 것도 좀 가져왔고요. 엄마가 떡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였어요. 내일이 엄마 생신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소피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집 공사 중이에요. 거실도 없고요. 엄마는 창고방에서 지내세요. 창고방은 복도 끝에 있었다. 얇은 요 하나와 낡은 선풍기를 겨우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박스들 위에는 아직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천장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미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수건을 펴서 직접 구석구석을 닦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뭘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소피아는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미숙 씨는 그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조용히 방에서 과일을 깎았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리자 그녀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갔다. 할머니가 귤 가져왔단다. 먹을래? 아이의 시선이 엄마를 향했다. 소피아는 포크에 면을 감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지금 뭘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미숙 씨의 가슴에 울렸다. 그녀는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녀는 돌아섰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귤 접시를 정리해 상자에 넣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과일이 상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작지만 뚜렷한 말이었다. 난 당신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싫어. 꼭 모든 게 전통 음식이나 예절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이잖아. 너무 피곤해. 그냥 며칠만 계시는 거야. 그 며칠이 문제야. 늘 일주일은 되고 그 다음엔 요리, 교육, 계속 사투리 쓰고 숨이 막혀. 그녀는 그 말을 한자 한자 심장으로 들었다. 그녀는 얇은 베개를 꼭 껴안고 벽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숨 막히게 만든 건 나였구나.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일찍 일어났다. 물을 끓이고 미역을 불리고 조심스럽게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추운 부엌 안에서 숟가락이 냄비에 닿는 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였다. 미숙 씨는 창밖으로 연기처럼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일어났다. 난방도 안 되는 작은 방은 매우 추웠다. 그녀는 아이들과 며느리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방을 나섰다. 하얀 대리석 조리대와 반짝이는 기기로 가득한 현대식 주방 안에서 그녀는 마치 낯선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강원도에서 가져온 재료를 꺼냈다. 미리 씻어둔 미역, 햇볕에 말린 멸치, 참기름 약간, 달걀 몇 개, 무말랭이 조금. 그녀는 손을 씻고 조리대를 깨끗이 닦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일렁였다. 물은 천천히 끓기 시작했고 은은한 미역 향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미역국, 수십 년간 생일마다 끓여왔던 그 국. 오늘은 아들과 함께 먹고 싶었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조용히 국을 저었다. 그 순간 그녀 뒤에서 쿵 소리가 났다. 침실 문이 활짝 열렸다. 소피아가 머리를 감싸쥔 채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 아, 뭐예요? 이 냄새 뭐예요? 미숙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미역국 좀 끓이고 있었어. 오늘이 엄마 생일이잖니. 그래서 제발 그만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아요. 여기가 밀폐된 집인 거 몰라요? 그녀는 멍하니 멈춰섰다. 입술이 떨렸다.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소피아는 앞으로 다가가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었다. 아침은 이미 주문했어요. 우린 나가서 먹을 거예요. 제발 멋대로 요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청소했어요. 오늘 하루쯤은 편히 쉬고 싶다고요. 이때 재현도 졸린 얼굴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가 주방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소피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도 국간을 받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어머니도 함께 아침 먹으실래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8시가 되기 전 집을 나섰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나는 미역국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그릇을 꺼내 조심히 국을 뜨고 달걀 조각과 부드러운 미역 몇 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힌 후 국을 입에 가져갔다. 맛은 여전했다. 짭짤하고 부드러운 미역 맛, 약간의 말린 생선, 은은한 참기름 향. 그런데 왜 삼키질 못할까?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정리했다. 조리대를 닫고 불을 끄고 냄비를 씻었다. 그 후 그녀는 창고 방으로 돌아갔다. 밥 먹으라는 목소리는 없었다.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손자가 방문을 살짝 열었다. 할머니, 오늘이 생신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응,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는데
먹어볼래? 엄마가 그거는 속에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아이는 말을 마치고 곧장 뛰쳐나갔다. 그녀는 아이의 손끝조차 닿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비쳐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들었다. 미숙 씨는 가방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어릴 적 재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셋이 돗자리 위에 앉아 미역국과 떡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땐 반찬이 2개뿐이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지. 지금 그녀는 조용히 앉아 사진을 쓰다듬으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다. 하루 종일 아들로부터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다. 함께하는 식사도 다정한 눈빛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창고 방의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부엌의 연기도 미역국 냄비도 없었다. 오직 눈물에 젖은 손수건 하나와 다시금 금이 간 늙은 심장만 남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미숙 씨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거실을 보니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손자는 크게 웃고 있었고 소피아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재현은 하루의 피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무도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섰다. 따뜻하게 빛나던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재현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하고 단호했다. 엄마는 너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엄마랑 너 둘만? 소피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고 문은 열린 채로 남겨두었다. 잠시 뒤 재현이 물컵을 든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방 안은 몇 초간 조용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한때 겨울 오후마다 엄마의 등에 엎여 있던 아이. 넘어져 울고 엄마는 내 영웅이야 라며 안기던 아이였다. 지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니? 재현은 멈칫하더니 눈이 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케이크나 파티를 바란 것도 아니야. 그저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이야. 예전처럼 단 한 끼만. 엄마, 미안해요. 요즘 진짜 바쁘고 소피아도. 엄마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고 문화가 달라.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재현아, 엄마는 내 엄마야. 어디에 살든 누구와 결혼하든 엄마를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안 돼.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작아졌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피아는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엄마를 부담스럽게 느껴. 그럼 너도 엄마가 부담스러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집 엄마가 내 이름으로 사준 거야. 결혼할 때 엄마는 시골에 조상 땅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저 나이 들면 가끔 손자 보러 올 수 있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올 때마다 엄마는 마치 빈대처럼 느껴져. 재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엄마는 그동안 조용히 있었어. 하지만 오늘 결심했어.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이 집을 다시 가져갈 거야. 엄마는 원래 등기 원본을 가지고 있어. 이 집은 엄마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지. 무시당하려고 준 게 아니야. 엄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요. 엄마 명의로 된 집이야. 엄마가 땀과 눈물과 믿음으로 만든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서 엄마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면 엄마는 그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 그녀는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는 이제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소피아가 이걸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건 너희들 문제야. 그녀는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의 문제는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거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세게 닫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딸깍 소리는 재현의 가슴 속에 형벌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느꼈다. 이 고급스러운 집이 강원도 눈 오는 날의 시골보다 더 춥다는 것을. 3일 후 미숙 씨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래 처음으로 집이 북적거렸다. 소피아는 아침부터 분주히 전화를 걸며 꽃 배달과 가구 배치, 연회 메뉴를 확인했다. 집은 마치 무대처럼 화려하게 변해 있었고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미숙 씨는 아침이 되자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때는 스피커 테스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에는 서양식 음식이 정성스레 포장되어 놓여 있었고 메뉴는 고급 인쇄지에 인쇄되어 있었으며 음식 이름은 길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고려되었는지 찾았다. 의자 하나, 밥 한 공기, 혹은 한마디 안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집들이 파티니?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돌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위한 파티예요. 엄마는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시끄러울 거예요. 그냥 방에서 쉬세요.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니? 아니에요. 엄마, 다 업체에 맡겼어요. 엄마는 그냥 너무 돌아다니지만 마세요.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묻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돌아갔다. 마치 한 손님이 자리를 피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누워 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꺼내 휴대폰을 꺼냈고 녹음 앱을 미리 켰다. 그날 이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생일, 끝나지 않은 아들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 찼다.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며 웃음소리가 넘쳤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화장을 곱게 한 여자들이 미숙 씨를 지나쳤지만 그녀의 존재는 투명한 듯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빛이 들어올 만큼, 소리가 들릴 만큼. 집 진짜 예쁘다. 시부모님이랑은 같이 안 사시나 봐요. 아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같이 살기는 힘들죠. 전에도 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요. 더는 책임질 수 없어요. 가벼운 웃음소리가 섞였다. 근데 그 집 어머님 명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소피아는 비웃듯 말했다.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직접 산 거예요. 저희 돈으로요. 누군가의 도움은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그분은 이 집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순간 미숙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없었다. 오직 냉랭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손가락을 움직여 녹음을 시작했다. 소피아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난 우리 아이가 전통적인 구시대적 가족 속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분은 항상 시골 음식이나 가져오고 애한테 옛날 예절 가르치려 하고 난 그런 거 싫어요. 응, 이해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진짜 피곤하지. 맞아요. 다행히 제가 강하게 말해서 이 정도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분이 여기 계셨을걸요. 미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녹음을 계속되게 둔 채 일어났다. 옷장으로 가서 비닐에 곱게 싸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서류는 7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때부터 쭉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땐 모든 것을 믿었고 이 집을 유일한 아들에게 주는 것이 미래를 주는 것이라 믿었다. 서류 뭉치에는 그녀 명의의 등기부등본 사본, 그녀가 서명한 아파트 공동 자금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긴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만약 언젠가 아들이 변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해.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더는 망설임도 기대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열고 서류와 녹음이 끝난 휴대폰을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르고 창밖에 파티가 이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건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을 준비했다.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 그 진실은 가식적인 웃음 속에 일부러 묻혀졌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자신이 평생을 편히 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 집을 떠났다. 작별 인사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섰다.
그 안에는 아파트 관련 서류 전부와 녹음이 저장된 휴대폰 배신당한 신뢰의 마지막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오래된 친구가 소개해준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행정 건물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 젊은 변호사 지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녹음을 들으면서 눈빛이 반짝였다. 미숙 어르신, 이 아파트는 법적으로 어르신 명의입니다. 명확한 계약서 없이 명의만 이전된 상태고 소유권도 여전히 어르신께 있습니다. 이 녹음과 서류들이 있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원한 때문에 고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로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식으로 소송 서류가 접수되었다. 몇 주 후 재현에게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는 원고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피아는 종이를 빼앗아 읽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엄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이 집 때문에? 아니, 엄마가 집을 되찾으려는 거야. 엄마는 정식으로 양도한 적이 없어. 재현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돈도 들였고 가족도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데? 재현은 처음으로 진실을 직시하며 소리쳤다. 너 잊었어? 엄마가 시골 땅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 그냥 가구 몇 개 배치했다고 이 집이 내 것이 된 거야. 소피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자부심과 자아는 그 순간 가면처럼 벗겨졌다. 재판날 미숙 씨는 재판정 가운데 앉아 남편의 손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변호사 지호는 아파트의 재정적 출처, 미숙 씨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역할 그리고 며느리의 냉담하고 무례한 태도 녹음 파일을 증거로 상세히 설명했다. 법정에는 녹음된 소피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분은 이 집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는 제 아이가 그런 구시대 가족 안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분이 여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원고인 미숙 씨의 소유로 확인됩니다. 무단 사용,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원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행위는 윤리적,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재현과 그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쏟으며 분노에 찬 채 법정을 나갔다. 하지만 미숙 씨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산처럼 단단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누군가는 미숙 씨를 강인하다고 칭찬했고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왜 이런 소동을 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마침내 처음부터 받아야 했던 존중을 되찾았다는 것. 재판 후 30일이 지나자 미숙 씨가 남으로 취급당했던 그 아파트는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던 집 구석구석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냉기로 덮여 있었다. 큰 식탁은 있지만 웃음소리는 없었고 현대적인 주방은 진심 어린 손길이 사라진 채였다. 모든 물건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여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야. 그저 텅 빈 멋진 집일 뿐. 그녀는 문을 닫고 휴대폰을 들어 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심했어요. 이 아파트를 팔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한 조항을 꼭 넣어주세요.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요. 몇 달 후 미숙 씨는 서울 외곽의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했다. 공기는 맑고 방은 넓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가볍게 운동을 했다. 같은 요양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들 역시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다만 이렇게 미소 지었다. 피는 이어졌어도 마음이 멀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 인연이 없어도 마음 깊이 이해해주는 이들도 있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판 돈 일부를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 기금에 사용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고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었다.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하고 검소하고 조용히 살아갔다. 매주 손자는 그녀를 찾아왔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이 특유의 순수한 애정이 그 거리를 좁혀주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할머니가 만든 팥떡을 즐겼고 함께 손잡고 걷는 산책을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가 아이에게 오래된 동화책 한 권을 건네자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를 미워해요. 미숙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히 웃었다. 이제는 안 미워한단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거든.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 말이야.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어느 날 오후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한때 외면당하고 짐 취급당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집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과 평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깨달음의 빛으로 끝을 맺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늦은 오후, 미숙 씨는 요양원 뒤뜰 작은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그녀는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주워 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재현이었다. 그는 야위고 조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눈빛에는 마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놓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아이 같은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잠깐 앉아도 될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참 오랜만이었다. 그 얼굴은 여전히 그녀가 품에 안고 키우던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만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벗겨진 후회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 벤치에 앉아 봉투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다. 이거 미역국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엄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레시피 찾아서 비슷하게 하려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뚜껑을 열었다. 미역 향이 퍼졌다. 약간 짠내가 돌았고 뭔가 빠진 듯한 맛이 날 것 같았지만 그 향기는 그녀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무 비겁했어요. 엄마가 만든 그 집에서 엄마 혼자 견디게 뒀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이 감사함이 뭔지 모르게 자라는 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소피아는?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각자 길을 가기로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다. 좀 짜네. 그래도 맛은 있구나.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죄에서 벗어난 듯한 웃음이었다. 엄마, 자주 찾아뵈어도 될까요? 손자 데리고 올 때만. 그녀는 웃었다. 보고 싶어. 그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데리고 올게요. 다시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라. 아이에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여줘라. 그날 이후 매주 주말마다 요양원 작은 정원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어르신들은 그녀를 요양원에서 가장 유쾌한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옛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빛, 손자의 작고 따스한 손, 그리고 아들이 곁에 앉아 함께 이불을 개고 잡초를 뽑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오후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치유된 것이었다. 미숙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애가 점점 물질과 바쁨에 밀려나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복수가 아닌 깨달음과 자존심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족 안에서 누구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누구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노인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 경청받는 존재, 평생 쌓아온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효도란 말이나 선물에 있지 않다. 태도에 있다. 함께 있는 시간, 따뜻한 밥 한 끼, 생일을 기억하는 한마디. 불효는 꼭 고함이나 무시가 아니라 때론 같은 지붕 아래서의 차가운 침묵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미숙 씨의 용서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를 놓아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상처 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야기의 끝은 울음이 아닌 삶의 가치를 되찾은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비로소 후회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배운 아들의 미소로 맺어진다.